사람 한 명이 사라지면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춘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떠난 지 3년. 달력은 3번 넘어갔고 계절은 12번 바뀌었지만 이 집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안의 벽지는 햇빛에 조금씩 바래갔고 현관 앞 신발장의 먼지는 매일 닦여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누가 울고 누가 받아줘야 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방문은 한 번도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숨을 잠깐 멈추곤 했습니다. 그 작은 멈춤 속엔 억눌린 말, 삼킨 눈물, 그리고 부서진 마음들이 캐캐 묵은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엔 여전히 4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만큼 자리매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누구도 맞은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밥을 뜨는 손이 자꾸 멈췄고 사위는 숟가락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고 아이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어른들의 조용함 속에서 눈치를 배워갔습니다. 누군가 말했었죠. 슬픔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집안 구석구석에 새처럼 내려앉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집의 공기 속엔 울음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부서진 사람은 사위도 아이들도 아닌 장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고 그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인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깊은 곳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날 이후 장인은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대신 아팠더라면 달라졌을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 안에서 되풀이되는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장인은 사위가 미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탓할 수도 없고 딸에게 묻을 수도 없고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어서 미워할 곳을 억지로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위를 향한 원망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다가 자신을 더 깊이 베는 칼날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칼은 3사람이 함께 머무는 그 집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3년은 흘렀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잊지 않았고 서로는 서로를 보지 않은 채 같은 상처를 품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장인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그의 마음속에선 매일 같은 말이 1000번도 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데려왔으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 애를 말렸어야 했는데 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 문장들은 소리 없이 피어올라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는 유령 같은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지만 장인은 그것에 매일 배웠습니다. 장인은 종종 딸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지만 어떤 기억은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딸이 현관문에 서서 다녀올게 아빠. 그렇게 웃던 얼굴.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이제는 장인의 마음을 가장 무섭게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자신은 그 웃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별의 순간에는 절대로 그게 이별이라는 사실을 몰라봅니다. 알았다면 말을 더 했을 것이고 더 붙잡고 더 바라보고 더 사랑했을 텐데 장인은 그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희미한 후회가 아니라 뼈에 박히는 형태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위를 볼 때마다 사위의 얼굴이 아니라 그날의 현관 앞 풍경을 보았습니다. 사위의 말투가 아니라
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위의 발걸음이 아니라 딸의 발걸음 뒷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사위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장인에게 사위는 딸을 떠올리는 창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창문을 볼 때마다 딸의 빈자리, 딸의 부재, 딸의 가까웠던 온기와 멀어진 숨결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감정은 사랑과 슬픔과 그리움과 분노가 한데 뭉쳐진 폭풍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의 표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감정은 항상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사위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아니, 차갑게 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무너지는 걸 보면 그건 딸을 잃은 슬픔을 마주하는 일과 같았으니까 장인은 그 슬픔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장인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위를 향해 던졌던 모든 차가움이 사실은 딸을 잃은 자신에게 화내고 있는 것이었다는 걸. 원망은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신을 견디기 위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3년이 지나도록 장인의 입 밖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두꺼운 벽이 되었고 그 벽은 사위와 장인을 서로의 상처를 볼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들은 잘하고 있다. 딸과 똑같은 눈웃음을 가진 그 세 아이가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동안 장인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위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에게 침묵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위에게는 딸을 잃은 장인의 원망이 한 번도 틀렸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늘 같은 말이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 문장은 누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이 던진 비난도 세상이 건넨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사위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상처라면 아예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 사위는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의 끝에 항상 무너지는 기척이 달려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아이들 잠든 방 문을 살짝 열고 그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위의 가슴은 조용히 깨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이의 얼굴엔 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꼬리 선, 웃을 때 볼의 모양, 잠들기 직전에 숨쉬는 박자까지 사위는 매일 삼남매의 얼굴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내를 다시 잃었습니다. 사랑과 상실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 그 반복이 사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작은 손에 가방을 메워 등원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머리 위로 햇빛이 부서지는 걸 보면 사위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아내와 닮아 있어서 점심에는 공사장의 소음 속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망치질과 먼지, 철근의 매캐한 냄새, 작업자들의 무심한 농담. 그 속에서 사위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고통에서 도망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위는 다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간이 사위가 하루 중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기 전
그는 늘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지금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위는 매일 울음을 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어 조용해진 밤이면 사위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대리운전, 낡은 옷, 낡은 운동화, 손에 남은 콘크리트 먼지 냄새를 대충 턴 뒤에 사위는 도시의 불빛 아래로 걸어 나갔습니다. 밤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아내의 부재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석에서 가만히 정지 신호를 기다릴 때 가끔 사위는 손을 떨었습니다. 불빛이 차창을 타고 번질 때 아내가 웃던 장면이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위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야 목을 대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겨우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 그 표정에 담긴 감정, 그 침묵의 무게, 사위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미워하는 건 사위 자신이 아니라 그 장인도 사랑했던 사람의 부재였다는 것을 사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위는 장인의 미움을 그저 그대로 안고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사위는 죄인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단 하나만큼은 사위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삼남매,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아내가 남기고 간 세상, 사위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애들은 지키겠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가 사위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장인은 여전히 동네에 살았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길, 같은 시장.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상실도 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실을 겪지 않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장인은 알았습니다. 상실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라는 걸, 숨결과 함께 들이마셔지고 핏줄과 함께 순환하며 가끔은 심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변한다고. 장인은 아침마다 집 앞 작은 정원에 물을 줬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부터 키우던 꽃들이었습니다. 한때는 화사하게 핀 날이 많았지만 딸이 떠난 뒤로 그 꽃들도 예전보다 덜 피었습니다. 아니, 꽃이 덜 핀 것이 아니라 장인이 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꽃은 여전히 꽃이었지만 꽃을 보는 장인은 이제 그 꽃에서 딸의 손끝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꽃잎을 건드릴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숨결조차 상처가 될까? 숨을 조금 멈추고 만지던 아이. 장인은 그때엔 몰랐습니다. 딸의 손길이 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장인을 보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장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금이 갔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사람이 견디는 방식을 바꿀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사다가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반찬 2개, 국 1가지, 3사람 먹을 양. 그런데 장인은 한순간 4사람이라는 숫자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의 식탁, 그날의 웃음, 그날의 자리,
장인은 한숨도 울음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숨막히는 기척에 잠시 몸을 굳혔습니다. 상인은 아무 말 없이 장인의 손등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장인의 손등엔 세월과 슬픔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 잃은 아버지, 세상은 장인을 그 이름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 이름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위를 미워한 사람. 사람들은 장인이 사위를 힘들게 한다는 걸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미움의 속에 사랑이 문드러진 채 들어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미움은 사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크면 그만큼 이름도 크고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면 미움은 쉽게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장인은 그걸 스스로 알면서도 그 감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딸을 잃은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아직 그 진실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은 살아있었고 살아가고 있었고 하지만 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장인의 시간은 여전히 딸이 떠난 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면 장인은 거의 반사적으로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눈을 맞추지 않았고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의도된 것도 계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장인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은 피곤하니까, 말을 걸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되겠지. 하지만 장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피하고 있는 것은 사위의 얼굴이 아니라 딸의 흔적이라는 것을. 사위는 가끔 딸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방향, 각도, 속도까지도. 장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처럼 가슴이 팍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딸이 사위의 몸을 잠시 빌려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은 기적 같으면서도 형언할 수 없이 잔인했습니다. 어떤 날은 식탁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위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사위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그 말의 끝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그 울음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자. 괜한 소리 말고. 말투는 무심했고 표정은 돌 같았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엌에서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아주 깊게 삼켰습니다. 장인도 같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그 삼킨 울음의 무게를 모른 척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이 둘을 보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위가 불쌍해. 그래도 장인도 얼마나 힘들겠어. 둘 다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맞아서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답을 말하지만 그 정답으로 인해 누군가는 더 찢어지는 법입니다. 장인은 밤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면 등을 돌린 채 누워 아주 약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서 카펫 위에 이불을 펴고 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두 사람의 말하지 못한 울음이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참으면서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울음을 참느라 몸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밤들 속에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말로는 한 번도 닿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사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위만 보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사위도 장인을 피한 것이 아니라 장인의 눈 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피해 다녔지만 사실은 서로가 가장 두려운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즘 딸의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 꿈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일상의 한 장면처럼 식탁에 앉아 딸이 장인의 등에 손을 올리고 말하던 순간, 아빠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장인은 그 말을 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내가 뭘 무리한다고 그래. 아직 정정하다. 딸은 장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알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장인에게는 여전히 가장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딸은 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장인이 피곤한 날에는 말을 조금 줄였고 장인이 속상한 날에는 따뜻한 국을 더 자주 끓였습니다. 장인은 그런 딸의 섬세함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늘 곁에 있으니까. 인간은 영원한 것을 잃기 전까지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장인은 그 진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딸이 결혼하던 날 장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젓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혼주석에서 혼자 고개를 숙였을 때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무서움이었습니다. 세상에 딸을 보낸다는 무서움, 딸이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기쁨 속에 감춰진 허전함. 장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는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실이 장인을 조금 울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 울음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사위의 손을 잡고 웃던 장면은 장인의 기억 속에서 시간이 멈춘 사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순하고 곱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곳에 피어난 꽃 같았습니다. 장인은 그 미소를 사위에게서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장인의 가슴은 너무 아파서 아픈 줄도 모를 만큼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감정은 사랑과 슬픔이 동시에 잘린 꽃처럼 한 줄기 향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떠난 뒤 3년 동안 장인은 그 웃음을 기억 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고통이 되었고, 가끔은 고통이 너무 오래되어 오히려 기억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옅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알았습니다. 슬픔은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슬픔을 감싸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걸. 딸을 잃은 뒤에도 장인은 딸을 사랑하는 법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의 형태로 자라났습니다. 그 형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위를 향한 감정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사위를 볼 때마다 딸을 다시 보는 것 같았고 딸을 볼 때마다 사위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정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말을 잃었고 사위는 표정을 잃었고 그 집은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얼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삼남매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사위의 아침은 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새벽 공기가 집안에 아주 희미하게 번질 때 사위는 천천히 눈을 뜨곤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친 이불 위 한쪽 팔은 저려 있고 허리는 늘 뻐근했고 일어나기 전 몇 초 동안의 정적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사위는 늘 같은 생각을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다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사위는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그릇들, 아직 덜 말라 눌어붙은 물기, 아이들이 전날 남긴 자잘한 흔적. 그 모든 것들은 이 집이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용히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계란을 하나 깨뜨릴 때 사위는 문득 딸 아내가 어떤 식으로 아침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계란을 깰 때 항상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껍질이 튀지 않게 작게 똑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사위는 지금 그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거칠게 나곤 했습니다. 아내는 부드러웠고 사위는 늘 어딘가 조금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엄마를 닮아 눈이 길고 온화한 아이였습니다. 아직 말이 느리고 조용했지만 말 대신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아이. 둘째는 엄마의 웃음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볼이 봉긋해지는 모양, 눈매가 반달이 되는 순간까지도 사위는 둘째의 웃음을 볼 때면 반갑고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한 번에 3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이 집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이. 엄마를 기억으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로부터 배운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등원길은 항상 새 아이가 사위의 양손과 옷자락을 잡고 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사위의 손가락을 꼭 붙잡을 때 사위는 비로소 이 손들이 자신을 이 세상에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서로 챙기고 알았지? 첫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둘째는 사위 손등 위에 작게 입을 맞추고 셋째는 그냥 기분 좋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새 아이의 웃음 속에서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내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눈빛 속에서, 작은 몸짓 속에서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위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옴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그리움이었습니다. 사위는 행복해서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을 때 가슴이 아픈 사람,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아내를 2번씩 잃는 사람, 그게 사위가 버텨온 3년의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픈 사랑 속에서도
하나의 진실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 그리고 사위도 아주 조금씩 살아가고 있다. 그 성장과 버팀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에게조차. 그러나 이제 곧 장인은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장인의 마음은 마침내 첫 번째 금이 아니라 첫 번째 틈을 맞이하게 됩니다. 틈은 무너짐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들어올 통로였습니다. 사위는 몸으로 버티고 있었고 마음은 그 몸에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위는 늘 같은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 골목은 좁고 낡은 벽돌 담과 오래된 가게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벽에로 비스듬히 걸리면 먼지가 빛을 따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사위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무게를 얻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길일 뿐인데, 단지 골목일 뿐인데 그 길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길은 지금 여기서 무너지지 마라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사위는 집에 돌아오면 잠깐 벽에 기대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아내가 사라진 세상이 보였습니다. 사위는 그 사이를 계속 왕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왕복의 피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종류였습니다. 말로 풀 수 없는 피로, 잠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그것은 사랑을 잃은 사람만이 아는 고요한 피로였습니다. 점심 무렵 사위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래 냄새, 시멘트 가루,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숨과 땀. 현장은 늘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은 사위에게는 오히려 안식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은 고요 속에서 자라나고 그 고요는 보통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낮의 소음 속에서는 상실이 잠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철근을 들고 자재를 옮기고 허리를 굽히고 등으로 무게를 떠안고 몸은 거의 매일 작게 찢어지고 천천히 달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마음의 고통보다 쉬웠습니다. 몸의 아픔은 언젠가 낫지만 마음의 아픔은 그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퇴근길 사위는 가끔 근처 공원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벤치에 눌린 나뭇잎 냄새, 저녁 바람의 온도,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사위는 문득 자신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늘 아내의 얼굴로 이어졌습니다. 밥을 짓던 손,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정리하던 손, 아이의 볼을 쓰다듬던 손. 사위는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손은 딸의 손과 닮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사위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사위는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내가 남긴 세 개의 작은 생명을 매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면 사위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대리운전, 밤은 사람의 진짜 표정이 새어나오는 시간입니다. 술에서 풀린 사람들의 말, 마음 깊은 곳에 짙은 체념, 지나가는 차창에 스치는 외로움. 그 속에서 사위는 조용한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닫혀 있었고 눈빛은 멀리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정차한 순간들, 신호 앞 붉은 불빛 아래에서
사위는 가끔 울음을 참느라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올라왔습니다. 소리 없이 올라와 가슴을 조이고 목을 조이고 숨을 조였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한 번 터지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짐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세상까지 함께 무너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위는 울음을 숨으로 삼켰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숨은 사위의 가슴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버티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팀을 장인이 보게 될 차례가 됩니다. 그날 장인은 마침내 사위의 하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인의 마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의 진짜 이유를 만납니다. 사위는 매일 아내를 다시 만나고 다시 잃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차창에 번져 흐르는 시각, 사위는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전화 배정도 끊어지고 길 위에 남은 건 엔진 소리 대신 아주 얇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울음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기척만 내고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한 울음. 그 울음은 이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 미련, 그리움, 죄책감, 상실, 부서짐, 기억,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 사위는 그 울음을 매일 삼켰습니다. 사위는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것은 번호도 알림도 아닌 배경화면 속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내가 삼남매에게 손을 흔들던 날, 햇살이 물처럼 쏟아지던 날,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 햇빛이 맺혀 금빛이 가볍게 흔들리고 입꼬리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사위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는 아직 여기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는 이미 없다. 그 두 문장은 사위의 가슴 속에서 매일 부딪히며 사위를 조용히 찢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항상 마지막 순간 바로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위는 자주 상상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그날 손을 한 번만 더 꽉 잡았더라면, 그날 그냥 같이 가지 말자고 말했다면, 그날 단지 그날, 사람의 인생을 뒤집는 후회들은 언제나 단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그날, 사위의 인생에는 단 하나의 날이 모든 계절을 뒤집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흘렀지만 사위의 마음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그날의 문장들에게 평생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문장을 모릅니다.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자랍니다. 엄마를 모르면서 엄마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닮음은 사위에게 기적이면서 동시에 단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셋째가 갑자기 잠결에 사위의 옷깃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부드러웠지? 사위는 그 작은 손이 자신을 잡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 대신 집안의 온도로 엄마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쉼표를 두며, 응, 엄마는 아주 부드러웠어.
그 말을 끝내는 동안 사위의 가슴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매일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기억의 잔향 속에서, 그리고 매일 아내를 다시 잃었습니다. 그 반복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한 상실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위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장인이 곧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장인은 처음으로 사위의 하루를 따라갔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처럼 시작되었다. 아침 햇빛은 특별히 더 밝지도 더 흐리지도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어제와 같은 양이었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따뜻하게 흘렀다. 그러나 장인의 마음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날 밤이었다. 아이 셋이 잠들고 사위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집을 나서려던 순간 장인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사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사위는 잠시 현관에 기대어 숨을 한 번 깊게, 아주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무너질 것을 잠시 밀어놓는 사람의 숨. 장인은 그 숨을 보았다. 숨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다. 그 숨은 그동안 장인이 알지 못했던 사위의 3년이었다. 그날 밤 장인은 결심했다. 한번 따라가 보자.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봐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장인은 사위보다 조금 먼저 집을 나섰다.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거리에는 풀린 꿈처럼 희미한 안개가 떠 있었다. 장인은 발을 천천히 옮겼다. 사위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까지. 사위가 집 문을 닫고 나섰을 때 장인은 뒤에서 걸음을 맞췄다. 소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장인 한 명뿐이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등이 조금 구부러져 있었다. 젊은 사람치고 너무 일찍 굽은 등. 그 등은 짊어진 시간과 책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 무게는 장인이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무게였다.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장인은 멀찍이 서서 사위를 지켜보았다. 사위는 아직 완전히 눈을 뜨지 못한 얼굴로 철근을 옮기고 돌을 나르고 무거운 판재를 어깨에 얹었다. 어깨에 닿는 모서리는 항상 같은 자리를 파고들어 살을 눌러 뼈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장인은 그 어깨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저 어깨는 딸의 어깨를 감싸주던 어깨였다. 그 어깨가 지금은 새 아이와 한 집의 삶 전체를 바치고 있었다. 장인의 가슴이 조용히 길게 깊게 저려왔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사위는 제대로 쉬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계단 끝에 앉아 먹었다. 장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사위의 손등 위에 굳은 살이 겹겹이 겹쳐져 있었다. 처음엔 일 때문에 생긴 상처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가 아니라 버티는 표식이 되었다. 장인은 그것을 자신의 손등과 비교해 보았다. 시간의 흔적만 남은 손과 살아내기 위해 계속 깎이고 다쳐나가는 손. 둘의 손은 너무 달랐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닮아 있었다. 둘 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손. 해가 넘어갈 무렵 사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집안에 피어났다. 아빠. 그 소리는 빛이었다. 그 소리는 생명이었다. 사위는 단 하루도 아이들을 안을 때 울지 않았다.
울지 않기 위해 항상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울음 대신의 웃음이었다. 장인은 그것을 그제야 처음으로 정확하게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밤이 되어 사위는 다시 집을 나섰다. 이번엔 대리운전. 장인은 다시 뒤를 따랐다.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마치 과거의 어느 걸음을 되짚는 사람처럼 비가 내렸다. 많이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옷깃이 젖기엔 충분한 비였다. 사위는 비를 피하지 않았다. 우산도 쓰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장인은 그 비를 보며 생각했다. 이 비는 사위가 울지 않는 대신 막고 있는 눈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장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떨어졌다. 그 눈물은 사위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이었고 사위 때문이었고 자신 때문이었다. 그 눈물은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모든 감정의 이름이었다. 말보다 울음이 먼저 닿는 순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굵지도 약하지도 않은 비. 사람을 흠뻑 적시기엔 충분하고 울음을 숨기기에도 충분한 비. 사위는 주차장 모퉁이에 서서 대리운전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천천히 지친 손으로 차 문을 닫고 마지막 이동 확인을 누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느렸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마치 움직이는 것도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려 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장인은 오래 보고 있었다. 아주 오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아니, 알고 있었다. 그 한 걸음은 3년 동안 쌓아둔 모든 감정의 문을 여는 한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장인은 결국 발을 내딛었다. 비에 젖은 바닥에서 신발 밑창이 물을 밟는 소리가 작게 찹하고 울렸다.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이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던 두 사람의 시작음이 되었다. 사위는 고개를 들었다. 장인의 모습이 비 사이로 보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말이 없었는데도 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왜 여기 계십니까? 내가 버틴 걸 봤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들이 비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위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람처럼 그 고개 숙임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었다. 죄송하다는 의미, 지쳤다는 의미, 그래도 사랑했다는 의미,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 하지만 그 의미들은 입으로 표현되면 말이 너무 작아져 버릴 것 같았다. 사위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 떨림은 울음이 올라오는 전조였다. 사위는 늘 울음을 참았다. 참아야 했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일터에서, 밤에, 새벽에, 세상 앞에서. 사위는 울음을 숨으로 삼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우 지금 이 순간 그 숨이 더 이상 삼켜지지 않았다. 장인은 그걸 보고 있었다. 사위의 어깨가 견디고 버티고 그 버텨온 시간들이 지금 이 비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장인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그건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딸을 지키지 못한 남편의 마음이었고 같은 날에 멈춰 있던 두 사람이 같은 시간으로 돌아오는 울음이었다. 장인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사위의 어깨 위로 조용히.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위는
그 손의 떨림을 느꼈다. 사위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위는 울음을 말했다. 소리 없이 숨으로, 몸 전체로. 사위의 무릎이 조금 주저앉을 듯 흔들렸고 장인은 그 몸을 한 번에 안아주었다. 그 안음은 위로가 아니라 같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둘은 서로의 어깨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울고 있는지 비에 젖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3년 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녹고 있었다. 장인은 사위의 등 위에 손을 올린 채 아주 작게 목이 찢기듯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사위에게 하는 말이면서 딸에게 하는 말이었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사위는 숨을 자르듯 짧게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못 지킨 게 평생 죄입니다. 목소리가 깨어져 있었다. 그래도 애들은 지키겠습니다. 당신 딸처럼 따뜻하게. 그 말은 망가진 사람의 다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 사람의 서약이었다. 장인은 사위를 조금 더 꽉 끌어안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둘의 울음은 그 비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갔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본다면 두 남자가 우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면은 한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말이 아니라 울음으로.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크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의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밝게 웃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변한 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식탁에 앉을 때 서로 눈을 피하지 않는 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서 더 오래 머무는 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일. 그 작은 변화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삶 안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렸다. 장인은 예전보다 더 부엌에 오래 서 있었다. 그 자리는 한때 딸이 자주 서던 자리였다. 장을 보고 돌아온 뒤 그는 칼을 잡는 법부터 천천히 다시 배웠다. 칼끝을 세게 눌러 재료를 억지로 자르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재료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썰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작은 마치 딸의 손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손목의 각도, 칼을 쥐는 세기, 숨을 멈추는 짧은 리듬까지. 장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위는 알고 있었다. 그 칼질은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배우는 사랑의 동작이었다. 사위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뜨고 아이들을 돌보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예전처럼 굽어 있지 않았다. 그 어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장인은 때때로 현관에 서서 사위가 출근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등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탱해주고 있었다. 사위는 그걸 느꼈다. 말없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어떤 하루는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날이 된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자랐다. 이제 셋째도 말을 또박또박 하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 그 말은 사위의 등골을 한 번에 풀어내는 주문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아이 셋은 장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빠 안아줘. 아이들의 말은 항상 지나치게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는 어른들이 평생 배우지 못하는 진실이 들어 있었다. 장인은 천천히 걸어가 사위의 등을 한 번 더 안아주었다. 그 안음은 주차장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훨씬 따뜻했고 훨씬 오래 머물렀다. 그 온기 안에서 사위는 울지 않았다.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다. 집은 다시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 되었다. 밤늦게 켜진 불이 이젠 슬픔의 불빛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다는 불빛이 되었다. 부엌에는 작은 찌개 냄새가 번졌고 아이들의 장난감은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가끔은 웃음이 크게 터졌고 가끔은 서로 서툴게 다독였다. 그 집은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 집은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되었다. 상실을 품고 아픔을 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집.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모든 상처는 옅어진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게 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다. 상처는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상처를 감싸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모양으로 남는다. 때로는 사진 속 미소가 되어 남고, 때로는 아이의 옆모습이 되고, 때로는 손끝에 남은 습관이 되고, 어떤 날은 말 한마디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사랑은 결국 다시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어쩌면 이 이야기는 상처가 치유되는 이야기라기보다 상처를 품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내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누군가를 계속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